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GWP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진군 교수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 9급 시험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은 먼저 해가지고 유튜브하고 지금 오늘 띄워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9급 시험 문제에 대한 복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그 출제 분야인데,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제를 갖다가 정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정보순환 및 생산 이 파트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왔었죠. 지금 요번에도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작년에는 9급과 7급이 주로 구분이 없이, 난이도가 구분이 없이 나왔는데, 올해는 확실히 9급이 훨씬 쉽게 출제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기타 이제 방첩, 비밀공작, 국가위기, 사이버전 이 파트에서도 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정보 기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왔어요. 정보 통제에서 한 문제 나오고, 예. 이런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은 9급 시험 문제 풀이를 하고 또 별도로 분석해서 국가정보학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먼저 수집 활동 중에 정책결정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표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의 오류. 이건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들. 이것은 수안볼로 해서 수집기관들이 어떤 정책결정자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첩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 즉, 볼을 보고, 축구선수가 볼만 보고 따라다니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로섬 게임도 이거 비슷한 건데, 이것은 불령 정보기관에서 각 정보기관들이 분석 생산하는 생산물들을 갖다가 경쟁적으로 서로 보고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로섬 게임은. 버킹 클리는 이건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다량의 첩보를 수집하는 데의 문제점. TPD 같은 경우 이것은 Tasking, Processing, Exploitation, 그 다음에 Dissemination 해가지고 전 과정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수집해서 임무를 받고 기획을 하고 수집을 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배포하는 전체적인 정보 순환 전 단계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신호정보에 해당되지. 이것도 너무 쉽죠. 이거 이민트로 상공사진 당연히 이민트로서 신호정보 아니죠. 엘린트하고 뭐 텔린트라든가 피신트, 커민트 이런 것들이 바로 신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죠. 점수를 그냥 주려고 낸 문제 같습니다. 3번 에셜런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먼저는 미국과 영국이 주로 먼저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케뉴,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호케뉴. 그래서 2차 가입 국가들이 호케뉴인데,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구성된 주요 국가들이 되죠. 영연방 국가들, 영국과. 그러다가 이제 3차 가입국으로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뭐 터키, 서가 일본, 또 이런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CIA 정보순환. 이것도 굉장히 쉽죠. 제프리 리체슨도 마찬가지 5단계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마크로렌탈 같은 건 이제 7단계죠. 마크로렌탈은 이제 정보를 사용하고 또 피드백해주는 이런 단계까지 7단계를 하고 있는데, CIA는 기획 및 지시, 그 다음에 수집, 그 다음에 처리, 탐색, 분석, 생산해가지고 총 5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쉽게 선지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이게 한국의 방첩기관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한국의 방첩기관 당연히 이건 국방부죠. 나머지 대검찰청이라든가 관세청,
해양경찰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방첩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방부는 이것은 국방부 자체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국방부 예하에 이제 안보지원사령부라고 나오면 이것은 맞는데 국방부라고 덜렁 나와버리면 이것은 방첩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이런 박스형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7번 7급 문제에서는 이 박스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참고로 점점 갈수록 박스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네요. 6번은 이건 정책 집행 단계에서 정책 수립,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국가정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 이것은 정책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 요 기억, 니은과 니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책 환경을 진단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이익 관련 여건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안 위협이나 적의 전략적인 기습 등에 대한 국가 위기와 관련된 정보 분석을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적국에 대한 위협 평가 및 안보 취약성을 진단해 주는 거. 이것은 정책 환경을 진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기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가정보 지원 내용이 되겠죠. 자, 7번. 7번은 휴먼 켄트의 정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현행 정보 하면은 이것은 국가정보 판단, 이것은 현행 정보가 아니라 판단 정보죠. 그리고 판단 정보는 평가 정보 및 예측 정보로서 추론과 평가가 중요한 요소이죠. 판단 정보는 이것은. 평가 정보와 예측 정보로 추론과 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죠. 북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국내 정보라고 볼 수 없어요. 북한 정보는 국내 정보와는 완전히 별개죠. 대북 정보는. 국내 정보는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첩, 보안과 관련된 또 국내 국가의 어떤 위협 관련된 그 위험 요소들을 색출해내는 방첩 위주의 정보 활동인데, 북한 정보는 대북 정보로서 북한의 각종 군사력 플러스해서 경제, 정치, 또 지도자,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바로 북한 정보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해외 정부냐? 또 해외 정부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해외 정보 파트와 북한 정보 파트, 국내 정보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북한 정보가 국내 정보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판단 정보 같은 경우도 이게 정보 요약, 그 다음에 일 정보 이런 것들이 현행 정보예요. 현행 정보. 그래서 이건 판단 정보가 아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만 있으면 쉽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개념만 있으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쉽게 선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네요. 첩보원이 되는 동기로 잘못 연결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기본교재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나와 있죠. 돈과 사상과 어떤 그 보상, 뭐 직위를 승급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보상, 컴프로마이즈. 이것은 에고죠. 에고, 자존감. 예, 그래서 에스닉은 뭐 인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예,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것이 틀린 거죠. 잘못된 내용이죠. 9번. 사이버 공격, 사이버전이 나왔네요. 소프트웨어 공격 수단. 이것도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이건 웜과 논리폭탄, 이것은 당연히 이 소프트웨어죠. 트랩도어만 소프트웨어죠. 지능형 APT 소프트웨어죠. 스토킹 소프트웨어죠. 그렇지만 이거 재민과 그 다음에 치핑과 EMPT는 뭐야? 이것은 하드웨어 공격 수단이죠. 하드웨어 공격 수단. 10번. BC 500년경 스파르타에서
비밀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로서 최초의 암호 장비라고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사진으로까지 보여줬죠. 육각형의 막대에다가 천으로 양피지라든가 어떤 파피루스 천 같은 것을 감아서 거기다가 이제 비밀 전문을 적어서 보내면은 그걸 풀어서 보내면 상대방에서도 마찬가지 육각형의 나무에다가 다시 감아서 그 원문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거라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죠. 사진까지 보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제 설명을 들은 분들은 충분히 쉽게 손질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 국가와 정보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프랑스 정보기구 같은 경우는 이것은 MID 이걸 아만이라고 내가 우리 기본서에 MID와 아만을 같이 적어놨죠. 그래서 혹시나 호주가 나왔는데 이 호주를 몰라도 프랑스가 MID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손질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군사정보부가 DRM이 있고 국방정보보안국으로서 DRSD가 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통신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통신정보는 유선과 무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선은 가능한 지하 매설이나 강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능한. 그러지만 더 중간에 어떤 절단을 통해서 도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나마 더 보완이 되는 것이죠. 무선 텔렉스 역시 도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암호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3번의 유선 통신이 중간에 선을 절단해서 도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선 통신을 가능한 한 이용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무선 통신이 오히려 통신 정보 보안에 더 취약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마찬가지 전산요원을 거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전산요원에 대한 보안 의식은 늘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선 통신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13번 비밀 공작식 정치 공작과 거리가 먼 것. 이것도 너무나도 쉬운 문제네요. 이렇게 그대로 놨다면 참 너무나 쉽네요. 정치 공작의 경호, 지원, 영향 공작이 있다고 그랬죠. 책에도 우리 기본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선전 공작은 이것은 당연히 흑색 선전은 이거 선전 공작 중 하나죠. 흑색, 백색, 회색 선전 공작이 있죠. 자, 14번 미국의 정보기구 역사에 대한 설명. 자, 미국의 정보기관은 국내적인 이슈에 의해서만 개편 및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차 세계대전도 일본이 진지한 공격을 함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또 9.11 테러에 의해서도 마찬가지 뭐 1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마찬가지 미국의 정보기구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9.11 테러를 당함으로 해서 국가정보기구를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이게 이 자체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나머지 국가안전보장법, 안보법 같은 경우는 이거 4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것은 미국이 정보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 최초 창설하는 데 있어 법적인 토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CIA, DCI, 그 다음에 NSA 창설 계기가 됐던 것이고 또 9.11 테러 이후에 마찬가지 미국이 이제 어떤 대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노든이 이제 폭로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테러 활동은 많이 잘 보완이 되고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화가 오히려 지금 퇴보를 해서 신냉전 구도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신냉전 구도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그런 현상에서 다자간 지역 간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는 이게 맞는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15번은 방첩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방첩의 개념을 충분히 아셨으면 쉽게 손질할 수 있는 문제인데, 먼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방첩은 주변국과 우호국 또 동맹국에 대한 방첩 활동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방첩 활동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이 사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나머지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대적인 국가 정보기관의 공작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가와 또 자국의 정보 관련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공작 활동이죠. 이 방첩이 방어 활동이죠. 그다음에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상대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탐지하고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한 어떤 대응 활동이다. 이렇게 방첩을 보는 거죠. 방첩은 단순 보안 기능이 아닌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적 정보 활동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능동적인 그 정보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이게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16번. 국가의 위기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것도 책에 그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국가 위기는 먼저 어떤 시급성, 시간의 절박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기가 전파되고 파급되면서의 그 위험성, 파급성이 굉장히 큰 거고, 또 기습성이 있는 것이죠. 위기의 어떤 속성이. 그리고 이제 위협의 성공 확률이 아니라 여기서 위협의 크기죠, 크기. 위협의 크기. 위협의 성공 확률은 국가 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죠. 위협의 성공 확률이. 그래서 위협의 크기다, 위협의 크기. 위협의 성공 확률이 아니라. 정보 분석 대상에 대한 설명이네요. 미스터리. 미스터리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책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정보 분석의 대상에는 이제 사실과 또 어떤 허위 첩보, 그 다음에 비밀 내용, 그 다음 미스터리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특히 이제 북한의 핵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되기를 외부에 공개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비밀 내용이 되겠죠. 비밀 내용.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핵이 미스터리는 아니죠. 미스터리는 아니죠. 미스터리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미국에서도 UFO에 대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비엔나에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죠. UFO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불안정하고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국민들의 의문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해 줌으로 해서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자, 그 다음에 18번. 북한의 정보기구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정보기구는 1951년도 뭐 그전에도 이제 서서히 태동이 됐는데, 51년도에 이제 강동정치학원을 금강정치학원으로 개칭을 하고, 이것을 모처럼 북한정보기관이 발전하게 됐는데, 2009년도에 이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당과 군의 대남 해외 정보기관을 통합해서 정찰총국으로 재편하게 됐죠. 그 다음에 국가보위성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당연히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개편됐고요. 그 당시 2016년도에. 그 다음에 대남 해외 정보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정찰총국은 이 국방위원회에 소속돼서 편입되게 됐죠. 정찰총국이. 그래서 이 정찰총국 같은 경우는 국방성 총참모부 외의 군정보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북한의 조직 구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직 구도를. 정찰총국이 총참모부 이하이고, 총참모부가 인민군 최고사령관 이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국방성은 국무위원회 소속으로서 통제를 받지만은 결국은 국방성이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똑같은 거고, 총참모부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부와 똑같은 거예요. 총참모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군 계통으로서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정찰총국, 우리나라 정보본부가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성과 총참모부 또 정찰총국을 띄워놓고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국무위원회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정찰총국이 국방위원회에 소속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군과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정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집중시킴으로 해서 정권을 장악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정찰총국이라는 정보기관을 국방위원회에 소속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건 김정은 시대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심화과정에서 강의를 했을 때 설명을 드렸죠. 19번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 이거는 간간히 나와요. 정보 생산자, 사용자 마찬가지. 전통적으로 정보 사용자는 현행 정보 위주의 단기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판단 정보를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정보 사용자가 당장 들어오는 현행 정보 위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셔먼 켄트도 정보란 이게 국가정보는 현행 정보가 아니라 판단 정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처럼 원래는 정보 사용자가 정책 결정자, 특히 최고 정책 결정자는 판단 정보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현행 정보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는 현행 정보 또 단기 정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생산자는 정보를 생산하여 정보 사용자가 잘 사용되도록 지원을 하는 데 있죠. 또 정보 생산자, 정보 사용자의 관계는 적절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정보가 정치화되라는 의미는 아니죠. 정보가 정확하게 정책 파트에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보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파트에만 중점적으로 정보를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정보기관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정보는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생산자가 이제 모든 첩보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법률을 많이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한 통제, 입법부, 물론 행정부에 의한 통제도 이루어지지만은 법에 의한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것은 국민의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가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로 제한을 해야 되겠죠. 예. 발전하는 민주국가일수록 점점 더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죠. 20번 국가정보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는 것은 국가정보가 정권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이건 이 말 하나로서 완전히 이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나머지는 당연히 알 권리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비밀성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이게 정권 안보를 위한 국가 통치 수단으로도 활용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죠. 후진성을. 완전한 또 민주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정보는 국가체제의 유지와 국가안보, 국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정권 창조에 당연히 이건 뭐 정보의 정치화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은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방첩활동 또 나왔네요. 공직적인 방첩활동은 당연히 여경과 기만과 침투 공작 등이 있죠. 이건 맞는 말이죠. 확실히. 그렇지만 수동적인 방첩활동에 이게 감시활동이라는 건 이건 방어적인 방첩활동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방첩활동은 이건 방어적인 방첩활동인데 이거는 공격적인 방첩활동에 포함되는 거죠. 공격적인 방첩활동, 즉 일반 방첩활동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방어적인 방첩활동, 공격적인 방첩활동, 그 다음에 정보 수집 활동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방어적인 방첩 활동이다. 공격적인 방첩 활동 중에서. 그 다음에 방첩 활동의 범위. 상대 기관의 정보 기관만 제한하지 않죠. 지금은 뭐, 방첩 활동의 범위는 뭐, 경제 정보까지, 그 다음에 사이버 정보, 그 다음에 테러, 국제 범죄, 이 분야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첩 활동에는 정보 수집과 방어적인 방첩 활동, 공첩 활동이 있고, 비밀 공장 아니죠? 비밀 공장. 비밀 공장은 이건 별개죠. 방첩 활동하는. 예. 아, 22번, 기술 정보의 단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죠. 기술 정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외에는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정보로 수집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건 많은 부분에 대한 해독과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알곡 정보와 좋은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많다. 예. 그 다음에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개발해 놓고 나서 추가적인 지속 개발이라든가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유지 관리를 위해서 또 보안을 위해서도 계속 발전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메신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신호 정보 아니죠. 메신트 이건 별도의 기술 정보에서의 별도의 그 영역이죠. 별도 영역이죠. 그래서 기술 정보는 신호 정보와 그 다음에 영상 정보, 그 다음에 메신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호 정보에는 통신 정보와 전자 정보와 피신트와 탤런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죠. 기술 정보는. 근데 이제 위장 및 기만 시에는 수집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국가정보의 바른 인식과 방향에 대한 설명. 국가정보에 대해 바른 인식과 방향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죠. 국가정보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안보로서 모두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군사안보에 대한 정보활동 마찬가지 지속성을 가져야죠. 군사안보는 계속적으로 뭐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돼요. 군사안보는. 그래서 이건 정보활동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 국가안보 외에 초국가적 안보 쟁점, 나라마다 환경마다 달라요. 그런데 새로운 영역인 테러라든가 국제범죄, 마약, 그 다음에 사이버, 산업경제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활동을 오히려 점점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 당연히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보 기능이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돼야 되고, 또 정보기구가 정권의 기구가 아니고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보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 정보기구에 대한 대통령의 의회 통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이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이것은 대통령과 의회, 또 입법을 통해서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정보기구가 통제가 되죠.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행정부에 의한 통제보다 입법기관, 의회에 의한 통제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의회 정보기관의 통제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입법에 의한 통제가 더 강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정보 통제는 주로 인사권이라든가 조직의 해체, 축소, 개편, 행정명령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최고 정책결정자가 바뀌면은 다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으로 한번 정해놓은 것은 다시 입법을 통해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 문제네요. 미국의 정보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NGA 같은 경우는 국가 지리공간 정보국이죠. 그래서 지리정보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정보 아니에요. 신호정보는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아니고 NSA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여튼 전 세계의 통신 신호 정보를 수집하라는 건 맞고, D&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당연히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고, FBI는 대간접 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25번까지 문제를 풀이했는데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 9급 금년도 22년도 국가정보와 9급 기출문제에 대한 복귀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금년도와 작년도의 시험 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고 할 것인가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